자, 2번. 대무역법상 수출입의 정의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법상 내국 물품으로 인정되지만 대무역법상으로는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외항 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행위는 대무역법상 외화획득 행위로 간주하며 수출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고요. 3번. 수출 신고를 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였다 하더라도 대무역법상으로는 수출로 간주하지 않으며 물품을 선적하여 외국으로 이동한 경우에만 대무역법상 수출로 인정한다. 그리고 4번. 싱가포르 A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 B 업체가 A 업체에게 외화로 대금을 영수한 후 국내 C 업체에게 물품을 공급한 행위는 외국환 거래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대무역법상 수출로 인정된다라고 되는데 4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그 대금은 해외로 국내에서 해외로 영수되지만 영수하고 주지만 물품은 국내에서 국내로 이동하게 되죠. 그 대무역법상 수출입이랑 관세법상 수출입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대무역법상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 그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거 아까 용어의 정의에서 보셨죠? 이런 부분도 그리고 용역의 제공 그리고 전자적 형태의 무채무도 수출입으로 대무역법상에는 수출입으로 보고 있지만 관세법상은 이런 걸 수출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대무역법상 수출입이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보기에서 보셨다시피 그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고 관세법상 수출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 표시했어야 되는데 관세선이라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기에 1번처럼 입항 전 수입신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이죠. 근데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이런 관세선을 통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경우에도 수입 물품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리고 또 보시면 보세구역 이런데 부산의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같은 경우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 물품으로 보죠. 이렇게 관세법상 수출입 물품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 대무역법상은 조금 틀리거든요. 대무역법상에는 실질적인 물품이 우리나라로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거나 그리고 국내에서 외국으로 가는 경우에 수출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용어의 정의에서 보셨죠. 그리고 이렇게 대무역법상, 관세법상 수출입의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 그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무역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특정 거래 형태 중에서 물품이 외국에서 외국으로만 이동하는 거래가 아닌 것은 1번 중개무역. 중개무역은 조금 애매한데 일단 세모 치고 넘어가보도록 하고요. 2번 외국 인수 수입. 외국 인도 수출은 물품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 인수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맞고요. 4번 위탁 가공무역이 확실히 틀렸네요. 답은 4번이고 위탁 가공무역 아까 말씀드린 대무역 관리 규정입니다. 보시면 가공임 지급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 국내에서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그리고 외국에서 국내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수입하거나 그리고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 반대말은 수탁 가공무역이고요. 중개무역, 외국 인수 수입도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중개무역 같은 경우에는 세모를 치는 게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하는 수출입이지만 국내에 반입하지 않은 거 아니고 자유무역지역 또는 보세구역 같은 국내 보세구역에만 반입되고 실질적인 수출입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외국으로만으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세모를 요청드린 거고요. 4번이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중개무역 같은 경우에는 국내 보세구역에 장치됐다가 수출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 부분 이해해 두시고 위탁 가공무역 그리고 외국 인수 수입까지 외국에서 일어나고 위탁 가공무역은 왔다 갔다가 일어날 수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자,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입 공고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잘못된 것은
수출입 공고에는 수출입 승인 대상 물품과 승인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승인 신청 및 변경 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수출입 승인 대상 품목은 수출입 공고에 정한 물품 등을 의미하고 중개무역 물품, 외국 인수 수입 물품, 외국 인도 수출 물품, 선용품도 수입 승인 대상 품목으로 구분된다. 2번이 틀린 내용이거든요. 대무역 관리 규정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수출입 승인 대상 품목은 수출입 공고에서 정한 물품 등 해서 다만 중개무역, 외국 인수 수입, 외국 인도 수출, 선용품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를 포함한다라고 된 부분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고요. 그리고 3번 수입 수량 제한 조치, 특정국 물품에 대한 특별 수입 수량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수출입 제한을 기본 공고인 수출입 공고에 고시한다. 그리고 하나의 수출입 물품에 대해 통합 공고의 수출입 요건 확인 내용과 수출입 공고의 제한 내용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동시에 충족해야 된다라는 부분, 맞는 부분도 정리해 두시고요. 수출입 공고 보시면 총 11조로 되어 있고요. 목적 한번 보시죠. 1조에 이 고시는 대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 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에 관한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4조, 5조, 6조에 보면 금지 품목, 제한 품목, 수출 제한 품목, 수입 제한 품목이 이런 목적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통합 공고와 수출입 공고와의 관계, 동시에 적용될 경우 모두 충족돼야 된다는 것. 아까 보기에 4번 내용이었죠.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입니다. 대무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 수입 실적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수출, 수입 실적 문제네요. 여러분들 좀 암기하기 힘들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열심히 공부하셨죠?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다 맞추실 수 있어야 됩니다. 1번,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공급 등은 수출 실적으로 인정된다. 맞습니다. 2번,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외액 등용 시설 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국내에 인도하거나 자유무역 지역으로 반입 신고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수출 실적으로 인정된다.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중개무역의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 금액 FOB 가격에서 수입 금액 CIF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수출 실적 인정 금액이 되며 수출 실적 인정 시점은 외국한 은행 입금일이다. 3번도 맞는 내용. 4번, 외국 인수 수입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수입일 경우 수입 실적 인정 시점은 수입 신고 수리일이다. 4번이 틀렸고요. 은행 지급일이죠. 그리고 전자적 형태 무채물은 아까 앞에서 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입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무역법상에서는 전자적 형태 무채물을 포함하고 있지만 간세법상에서는 전자적 무채물이 수입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틀린 내용이죠. 아예.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이것도 몇 번이나 띄워드리는 것 같은데 지겹도록 띄워드릴 겁니다. 여러분 외우실 때까지, 눈에 익을 때까지. 자, 수입 실적 수출부터 인정 시점이고요. 인정 금액입니다. 다 암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수입 부분이고요. 외국 인수 수입, 용역, 전자적 무채물은 지급일. 이게 보기에 나왔던 정답 부분이죠. 그리고 수입 실적. 수입은 비교적 가능한데 수출이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이 부분만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한 문제 이상씩 꼭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암기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먼저 1번 인코텀스에 대한 문제네요.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을 골라봐야 되는데 A번 인코텀스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운송계약 체결 의무, 보험계약 체결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운송, 보험계약 체결하의 권리, 의무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되는데 이건 맞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두 가지 말이 비슷하지만 위에 운송계약 체결 의무하고 보험계약 체결 의무는 당연히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걸 이행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운송, 보험계약 체결하의 권리, 의무라는 것은 바로 운송에 있어서의 운송인의 권리, 의무를 말하는 것이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권리, 의무를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인코텀스에서는 매매 당사자의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으면 운송계약 체결하면 되는 것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체결 의무를 다하면 되는 것이지, 그 계약서 안에서의 자기가 어떤 관리를 행사한다든지 그런 것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B번 보시면 인코텀스는 국제 매매 계약 및 국내 매매 계약에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맞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과 매도인이 수출 수입 통관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이 수입 통관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이 뭐 수입 통관해야 되고 이런 것이 그 각각의 규정에 별도로 적용되어 있죠. 그 다음에 C번 보시면 자, FOB, CFR, CIP 규칙에서 인도 지점으로 과거에는 선측의 난간을 통과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현행 인코텀스 2010에서는 난간을 통과한 것만 갖고는 안 되고 반드시 본선의 갑판상에 물품을 적재해야지만이 물품의 인도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D번 보시면 자, 선박들은 물품을 반입 인도해야 하는 FOB, CFR, CIF 조건 전부 다 온보드 조건이죠. 온보드 갑판 적재 조건이니까 물품을 본선 내로 반입 인도해야 되겠어요. 하지만 최근 복합 운송 조건이 널리 활용되어서 바로 운송의 인도 조건인 FAS, CPT, CIP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틀렸네, 그죠? 자, 운송의 인도 조건은 세 개예요, 세 개. FCA, 그 다음에 CIP, CPT 이렇게 되어 있죠. 저게 FAS는 선측 인도 조건이죠. 선측 인도 조건. 그래서 틀렸네요. FCA 조건 같은 경우는 매수인은 수출지에서 매수인이 지정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한 때, 그 다음에 CIP하고 CPT는 마찬가지로 수출지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은 맞지만은 FCA 같은 경우는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되어 있지만 CIP, CPT는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 서로 달라요. 하지만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D번 FAS를 FCA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인코텀스는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 계약이 맞도록 권리구조 또는 의무매제 사유 등을 다루고 있지 않다. 2번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인코텀스 2010의 내용을 이제 게시를 하면서 인코텀스 2010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소유권의 이전, 그 다음에 계약 위반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을 다루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시가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일단 여기서는 지금 D를 뺀 나머지 A, B, C, E가 다 맞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계속해서 인코텀스의 문제가 되겠는데 C 조건이네요. 잘못된 것은 모두 기재한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CFR, CIF 조건에서 매도인은 통상적인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어쩌고저쩌고 쭉 되어 있는데 뒤에 가보니까 뭐가 되냐면 통상 정기선사의 운임에는 양육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되는데 이건 틀렸어요. 정기운임 같은 경우에는 그 운임 속에 도착함까지의 운임 속에 바로 양육비용 양화 또는 양육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 정기선사의 운임에 양육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은 틀렸습니다. 포함된다. 그래서 A번 틀렸고 그 다음에 B번 CIF 조건에서 매도인은 보험계약 체결할 때 ICC, FPA, IC 조건으로 하고 송장 금액의 110% 한다. 이거 맞네요. 이건 틀렸고 이거 맞고 그 다음에 CFR, CIP 조건은 내수 운송 규칙이지만 CPT, CIP는 복합 운송 방식이다. 이것도 맞네요. 그 다음에 D번 보시면 FOB 조건과 비교할 때 CIP 조건의 위험의 분기점이 본선에 적재된 때라는 점,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선적항을 약정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요건 틀렸네. 왜냐하면 FOB 조건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의 비용의 분기점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물품을 적지 않다잖아요. 그죠? 그러나 CIP 조건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의 비용의 부담 조건이 이쪽에 목적항까지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선적항을 약정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이 아니고 바로 도착항 또는 목적항 되겠죠? 그래서 FOB 조건에서는 선적항을 지정하지만 매도인이 그러니까 FOB의 이런 규칙주에는
선적항이 나타나지만 CIF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뒤에 나오는 항구가 목적항이 되어야 된다 하는 점이 다르다. 그래서 틀렸네요.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CPT, CIP 규칙에서 매도인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에 그의 인도 의무를 이해한 것을 본다 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어요. CIP하고 자, CPT는 저쪽에 목적지에 물품을 갖다 놓았을 때 그때 인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비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인도의 의무를 다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1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수출지, 즉 선적지에서 매도인이 지정하는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그때 바로 인도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AD가 잘못됐네요. 2번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자, 다음은 비엔나 협약 CISG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럼 A번 보시면 비엔나 협약은 양 당사자 영업소 소득 모두 체액인 경우 양 당사자가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려 합의한 경우에도 가용법 적용다. 이거 틀렸어요. 자, 양 당사자가 전부 다 최악인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적용한다고 합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데, 양 당사자가 최악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에 적용을 안 하겠다라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당사자 자치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바로 그러한 협약의 적용이 배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의한 경우에는 가용법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B번, 비엔나 협약의 적용이 배제된 품목에는 선박 항공기 및 관련 부품 등이 있고 용역이 주된 거래의 대상인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된다. 자, 선박 항공기, 그 다음에 용역 이런 것은 비엔나 협약의 적용이 배제가 되는 물품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선박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 매매 거래를 할 경우에 이것을 반드시 어떤 등기, 우리나라의 그 등기소라든지 이런 정부의 그 등록상이라든지 허가상이라든지 그런 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바로 자유로운 상거래 매매가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CISG 협약의 적용에 배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역은 뭐예요? 서비스잖아요. 그죠? 무형제는 거래 대상이 아니죠. 자, 그런데 선박이나 항공기를 수리하거나 또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거래되는 부품은 뭐 자유롭게 상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뭐 등기를 하거나 그런 법적인 조건을 구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부품은 자유죠. 그러니까 관련 부품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B번은 틀렸네요. 다시 말해서 관련 부품은 비엔나 협약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C번, 비엔나 협약은 인코텀스 2010과 마찬가지로 국가 간 거래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에 적용된다. 아닙니다. 자, 인코텀스는 국내와 국제 거래가 다 적용이 되지만은 비엔나 협약은 안 그렇죠. 왜냐하면 비엔나 협약은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거래예요. 당사자 간의 거래에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당사자 간의 매매 또는 뭐 거래 적용. 그러니까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국내 거래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죠. 이거 틀렸네요. 자, 그다음에 비엔나 협약상에서 청약이 확정적이라는 의미는 1인 또는 그 이상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계약 체결의 제의가 확정적이고, 이건 틀렸죠. 제의가 확정적이기 위해서는 불특정인이 아니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확정적이게 되고, 그 다음에 물품과 수량, 가격, 결제 조건 등에 대한 제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다. 근데 이것도 틀렸네요. 청약의 3요소는 뭐였죠? 우리 물품, 영어로 할까요? 물품, 그 다음에 가격, 그리고 수량이에요, 수량. 근데 지금 여기 지금 결제 조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불특정하고 결제 조건 들어가서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 불확정 청약은 발행되어도 구속력이 없다.
맞습니다. 자, 그러나 청약자가 피청약자 동의 없이 언제든지 임의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 아닙니다. 자, 발행돼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청약자가 피청약 동의 없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임의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그치?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유효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취소 불가능이라든지 그런 것이 표시되어 있는 명시되어 있는 확정 청약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A, B, C, D 다 틀렸네요.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다음은 무역계약의 법률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되는데, 자, A번 보시면 무역계약은 계약의 성립으로 계약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대가적 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특성. 이거 틀렸네요. 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은 뭐죠? 바로 유상계약이죠. 유상계약. 매도인의 물품에 대해서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바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채무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쌍무계약이라고 유상계약이겠어요. 쌍무계약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나 유상계약은 이 거래 자체가 공짜가 아니고 바로 대가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하는 것이 이제 서로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번 틀렸네요. 다음 무역계약은 계약 체결에 있어서 구두 서면, 그다음에 계약 내용을 직접 이행하는 의사실현 등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이거 뭐죠? 바로 분류식 계약이네요. 분류식 계약에 대한 내용이니까 맞습니다. 무역계약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서. 그 다음에 C번 무역계약은 대가적 관계에 급부가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유상계약 방금 설명드렸고요.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것은 상호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어떤 것 제공하는 행위가 있고 이것이 상호 대가적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유상계약을 좀 설명하고 있네요. 맞고요. 또 맞고. 그 다음에 D번 자, 무역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성립되는 낙선계약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맞고, 따라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 계약 당사자의 합의 또는 동의 외에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되어 있는데, 자, 낙선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으면 그걸로 유효한 거예요. 반드시 계약서의 작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청약, 내가 이런 물품이 있는데 당신 사시겠습니까? 했을 때 바로 피청약자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의 표시, 승낙을 하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내가 그 물품 사겠습니다. 라고 바로 승낙을 하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둘이 만나가지고 뭐 계약서 작성하고 서명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D번 틀렸네요. 다음 무역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이 거래 대상 목적물의 이행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에 거래 목적물이 존재해야 한다. 특징을 가지고 있다 되는데, 요건 좀 틀렸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그 무역계약은 낙선계약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상대방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의지를 표하면 그것으로서 계약이 성립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거래 목적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냐면은 어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청약할 때 이러이러한 물품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청약한 경우에 그런 매도인이 그런 물품은 없지만은 그런 물품을 만들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뭐 장소라든지 그런 거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해서 매수인의 청약에 매도인이 승낙을 하게 되면 현재 거래의 목적물은 없지만은 그렇게 승낙과 청약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바로 물품을 제작하면 되니까 지금 당장 거래의 목적물이 꼭 있어야 될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A, D, E, A, D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